자, 이번 주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로 쉬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 밤에는 반장입니다. 그래서 월화 수요일까지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1.3% 하락, 다우가 0.57% 상승, S&P 500이 0.07%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다우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의 움직임하고 좀 다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목소리가 좀 작습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물가 때문에 그렇죠. 10월 코어 PC가 4.1%로 전월에 3.6%였는데 1990년 이후에 최고치로 됐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객관적 지표야 뭐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많은 곳에 보시니까 거기에 이제 의견들의 팁을 드려야겠죠. 물가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고용이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9만 9천 건으로 컨센이 26만 건이었고 코로나 이전에 21만 건이었는데 1969년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좋고 그럼 이제 경기 한 축만 남았잖아요. 근데 경기의 부분은 행정부와 그리고 연준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와이지 않습니까? 물가와 고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긴축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타난 것이고 그런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이 유임이 됐어요. 그리고 수락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이거 테이퍼링 더 빨리 할 수 있다.' 빨리 한다는 얘기는 금액을 더 높게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달러 인덱스가 올랐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 우리 원화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1,190 원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니 상대적으로 산업주는 좀 은행주와 산업주가 좀 오르고 상대적으로 기술주라고 하는 빅테크는 좀 내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이번 주입니다. 심플하죠, 사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나스닥의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가 그 반등의 힘을 보니까 여전히 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주식시장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한 축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 8월 달에 금리 인상했죠. 요번에 금리 인상했죠. 대출 규제하죠. 레버리지 규제하죠. 그러니 계속해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규제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아직 금리 인상까지 가지도 않았고 대출 규제 뭐 이런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데 테이퍼링은 그동안에 1,200억 달러씩 시장에 주입했던 돈을 줄여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돈은 계속 주입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에. 또 한 가지 미국이 긴축을 하면 이머징 마켓에 있는 달러화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회귀하죠. 왜냐?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지 외국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 회귀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존에 들어왔던 돈들이 있죠. 거기에 긴축으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미국으로 회귀하는 돈들이 들어오죠. 거기에 재정 정책 대기되어 있죠. 그리고 자사주 매수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뭐 부럽다 할 문제라기보다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 수급적 요인에서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어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주는 하락을 하고 가치주가 오른다. 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곧 일시적인 구간에서 그렇고 전반적인 중장기 흐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요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지금 장중이라서 아침 시작할 때 강박권 보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 뭐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잠깐 볼까요? 지금 코스닥 0.29%, 코스피는 0.38%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번 한 주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오르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1조 3천억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건 거의 대부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0.3% 어제까지 2,58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2.5%나 하락을 했어요. 즉 금리 인상이 있으면 은행주나 금리 인상과 관계된 종목들이 오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급등했던 메타버스니 뭐 2차 전지니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성장주가 기술주가 빠진 거예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론의 추세 반전이 일어났고 이 부분은 여러분께 자주 제가 차트를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마이크론이 올라오면서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 후에 재차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급등 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를 계속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급등 후에 내려올 때 거래량 없이 또 내려오는 폭이 상승의 50% 정도 상당 부분에 있으면 재차 상승합니다. 지금은 급등 후에 다시 내려와서 매물 소화 과정 또는 되돌림을 하는 그런 과정이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더 하락한다. 아니면 여기서 재차 올라갈 거야. 요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수급의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IT 매수를 했지만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국내 기관들이 정말 야속하게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투실에서 2,098억, 사모펀드에서 1,363억의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25bp 올려서 1%가 됐고요.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만약에 추가 인상이 필요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면 어제 플러스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선반영되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게 뭐 이제 좀 지켜보고 하겠다.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시장이 반등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된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구간 또는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1분기 내에 내년 1분기에 1월 달에 금통이 있고 2월 달에 금통이 있고 3월 달에는 금리 결정을 안 해요. 그러면 1월, 2월 내에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시장이 어저께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올해 성장률 4%는 유지를 했지만 내년도에 한 3%로 보면서 슬로우 다운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긴축은하고 경기는 슬로우 다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의 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왜 시장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다. 또는 한번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악재들을 시장에서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질문 제가 그냥 다 대답은 못 드리고요. 저 소부장은 월요일 날 오른 거 다 도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 후에 다시 조정을 보였잖아요. 얘네들은 조정을 보인 거고요. 개별 종목 국내 기관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다가 얘들이 올라오니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데는 이미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물려 있거나 아니면 못 올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오니까 거기다 대고 얘들이 매도가 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추락한다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 실으면서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보유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이슈들을 쭉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떤 투자를 할까?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한 것을 보고서 월요일날 삼성전자 5%, 하이닉스 7%, 현대차 4%,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IT와 IT 소부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랬다 지금 저 댓글에 올려주신 것처럼 그들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 내려갈 때 거래 없이 내려가는 걸 건들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올랐다가 거래 없이 내려오는 종목을 또 분할해서 지금 이 시기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사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 저점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장대 양봉을 만든 종목들이 그냥 추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것은 중대한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런데 물론 중대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흐름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했지 또는 테이킹을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감히 얘기할 수 없으니 불확실성을 빼고 내가 테이킹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만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차 전지와 콘텐츠 그리고 메타버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또 빠지고 있죠. 위메이드와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도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 이 거래를 싫지 않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익 매물이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저는 반등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옥석 구르기는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 전지 콘텐츠 메타버스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놓친 부분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옥석 구르기라 하면 올라갈 때 처음에는 이슈가 돼서 너도 나도 메타버스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바이오 때 나도 바이오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오르지만 여기서 진짜 메타버스의 수혜를 입고 이익과 연결된 기업이 어떤 것이냐를 찾습니다. 한번 조정 보고 나서는. 그래서 옥석거리가 진행이 되는 거고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요. 어느 쪽을 많이 봐야 되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닌 자율주행 반도체 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또는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반도체 요렇게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기술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BOA에서 2022년 주식시장 금리 쇼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코인이 하락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증가의 목소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요. 그 밑에 거까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했어요. 그랬더니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예전에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생겼을 때 연준의 자산이 1조 달러 아래에 있었는데 2조 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1조 달러 이상을 시중에 푼 겁니다.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푼 거죠.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헬리콥터 밴이라 그러면서 돈을 막 뿌려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7조 달러예요. 7조 달러. 작년 팬데믹 생기면서 7조 달러까지 돈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수해야 되죠. 연준이 언제 회수를 했냐면 2016년, 2017년 요때 그리고 2018년 요때 회수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든 한 방에 다 회수를 못 하더라도 회수를 해야 돼요. 그 회수하기 직전에 이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테이퍼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경기와 수급인데 유동성은 회수를 한대. 근데 물가는 많이 올라 있어. 경기는 슬로우다운돼. 야, 위험하다. 이러다가 시장은 폭락할 수 있어. 돈 이제 막 풀렸던 거 저금리 상황이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 풀렸던 것 때문에 올라갔던 자산 가격이 다 폭락할 수 있어. 이거 모르나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리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위험에서 누가 우리가 모르나요? 근데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위험을 앞두고 나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고 나는 어떤 투자를 할 거냐, 보수적으로 할 거냐, 좀 더 공격적으로 할 거냐, 단기적으로 할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위험하다라고만 얘기하는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들리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분하고 나중에 혹시 대담이라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다 팔으라고요 주식을? 아니면 다 현금만 갖고 있으라고? 아니면 그런 거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십사.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시스템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폭락하면서 나타날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거기서 대응을 할 것이고 정책 당국도 대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작년에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신흥 부자가 생겨났고 큰 돈이 아니더라도 적은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씩 번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요번에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렇게 번 사람들이 진짜 신흥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학습 효과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에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공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가담하는 이분들이 다시 시스템 위기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깊게 나타났다가 곧바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가 대기 매수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슈하다가 또 시장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어 2000년에서 2010년도까지 코스피의 순이익의 평균이 한 50조 정도 됐어요. 그때 지수는 1000에서 2000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607 포인트 갔던 2010년도에는 2017년도에 우리가 코스피가 지수 신고 지수를 찍었죠. 2010년도에 평균이 얼마였냐면 75조, 80조였어요. 코스피의 이익이. 거기에 멀티플 곱하고 거기에 환율 좀 반영하는 게 지수의 우리가 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올해 175조예요. 내년 예상이 180조고요. 내후년 200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치 자체가 달라졌는데 무작정 저 밑에 2,400 간다, 막 폭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 합리적이지 않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절호의 기회가 또 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려하는 '위기가 올 거야. 폭락할 거야.' 그건 우리도 안 되니까요. 근데 그런 시기에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사람들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거기서 어떻게 나는 대응할 것인가.'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대응해 가면서 가는 거지. 그냥 '위험하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그러면 '나는 그냥 다 짐 싸두고 떠날 거냐.' 이런 것은 아니라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투자 전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주간 시황 얘기하니까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제가 좀 말이 많죠. 얘기하다 보면 머릿속에 자꾸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당장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특히 미국은 지금 긴축이 아니고 테이퍼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위기가 그런 시스템 위기가 발생될 거냐. 금리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게 발생이 되지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종목 장세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히 저는 우리 시장이 꽤 오랜 동안 박스권의 장세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종목 위주로 계속 거래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좀 길어졌습니다. 어 다음 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봉쇄 조치가 증가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전면 봉쇄 조치를 하고 있고 네덜란드, 벨기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별 대응하고 있고 우리도 개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유럽의 차트를 봤더니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우스꽝스럽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여러분 차트 보시면 역사적 신고 지수 근처에서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걱정은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이게 막 이게 봉쇄 조치 증가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급격하게 시장을 떨어뜨리고 아직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켜보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인제 코로나 이제 정상화 일상의 정상화가 되면은 좋아질 섹터라고 하면서 여행이니 항공이니 뭐 카지노니 이런 주식들에서 관심이 많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쪼끔 보수적으로 보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천천히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요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금투협에서 발표한 코스닥의 11월 월간 대금이 10.9조로 코스피를 추월했다고 하는데 이게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코스피가 우량주가 있었고 여기가 안전하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크고 여기는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많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신기술 위주로 4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코스닥이 훨씬 더 미국의 나스닥처럼
훨씬 더 기회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니 도움이 더 많이 들어온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향후의 성장주, 구조적 성장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금융위원회에서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인과 동일한 과세 대상을 한다. 요거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이제 분쟁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요거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그거보다도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보면 코인도 주식처럼 백서를 제출해야 된다. 전문기관에 코인 평가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 코인 좀 아세요? 코인을 평가 의견서를 내라고요? 코인을 평가 의견서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코인을 여태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인을 과세하지 않았던 거는 얘는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코인에서 시세 조정이 나타나고 코인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도 얘는 기본 가치에 대해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기본 가치가 10,000원뿐이 안 되는 걸 100만 원이라고 하면 시세 조정이 되고 허위 정보가 되는데 얘네들은 기본 가치가 평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래요. 전 좀 픽 웃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뭐 어찌 됐든 우리가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코인이 이렇게 과세 대상으로 해서 NFT도 과세의 대상이 되고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제도권 안에서 거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도권 밖에 있다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는 우후죽순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살아남는 기업, 살아남는 거래소, 살아남는 코인, 살아남는 NFT가 있죠. 얘들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규제가 완비가 되면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거기서 선두에 있고 살아남는 것에 내가 집중해서 투자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G 장비도 메타버스 수혜주다. 요즘에 메타버스 나오니까 5G 장비주가 좀 오르고 그러니까 또 이 보고서가 엄청 나오고 있죠. 당연히 수혜주이겠죠. 왜냐하면 거기 메타버스 생태계에 5G, 6G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거기도 관련을 받는 거고.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타버스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NFT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시대에 앞으로 초연결 시대에 가는데 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온다. 그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얘기한 거고 시장에서는 아무튼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건데 이 세계를 가는데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게임주하고 엔터주하고 이런 주가 급등을 하면서 얘네가 수혜주라고 떴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게임주들이 그동안에 아이템을 가가지고 돈을 벌었지 실제로 거기서 움직이는 특히 뭐 사행성 게임이나 이런 데서 뭐 돈 가지고 왔다 갔다 못 했잖아요.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그렇고 엔터도 오프라인으로 해서 뭐 음원이나 아니면은 뭐 입장권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냈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24시간 풀로 가동되면서 또 음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연예인을 NFT로 해가지고 상품을 파고 이런 거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NFT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수익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수익을 못 찾았던 게임과 엔터가 먼저 수혜를 받은 거고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전체 세상은 금융도 메타버스 시대로 갈 거고 전자상거래 거래도 의류든 뭐든 하여튼 거래도 다 나이키도 지금 메타버스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필요한 기업이나 또는 필요한 장치나 이런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거대한 이건 물결이고 그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5G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12월에 미국과 원자력 발전 협의체 구성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과 유럽, 중국은 소형 원전 개발이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면서 개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요 관련 종목들의 몇 가지만 탑으로 탁 뽑아가지고 픽을 해서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놓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확진 수 급증 요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좀
한 발 물러서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무한 팽창을 제동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요. 경쟁 심화로 인해서 우후죽순 배터리 기업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이제 시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주력 배터리 기업을 보호하고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요 뉴스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향후에 요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것도 더 좋아지는 거죠, 그쪽이. 가격 경쟁이 생기면서. 사실 그걸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우후죽순 있었던 2차 산업, 2차 전지에 배터리 산업을 했던 기업들은 사실은 좀 찬물이죠.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그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나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중국이 조금 요즘에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왜 그런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에서 메타버스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아크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크버스의 아크가 AI, 로봇,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린? 당연히 네이버가 AI하고 클라우드하고 로봇을 가지고 이제 신기술을 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로봇 관련된 거, 클라우드 관련된 거, AI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죠.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자꾸 너무 재무구조가 안 좋은 건 빼고요, 여러분. 클라우드 관련 기업, 클라우드 딱 쳐보세요. 클라우드 펀드도 있어요. ETF도 있고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런 관련 종목들은 또 내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놔야겠죠. 사실 이렇게 넣다 보면 한 20개 정도 돼요. 그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서 한 20개 만들어 놓고요. 그 종목 안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거래하면 되는 거죠. 종목을 그렇게 찾는 거죠. 우리가 거래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전체 종목이 코스닥이 한 1,500개 정도 되죠. 약. 그리고 코스피가 1,000개 좀 안 되죠. 합쳐서 한 2,500개 되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거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 뭐 100개 이렇게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고 한 20개 정도만 이런 키워드에서 20개 정도만 찾으면은 그러면 또 세상이 바뀌고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한 그거 한 1년, 2년 주기로 바뀌니까 한 1년 동안은 그 종목 안에서 내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고령화 위한 재정 투입을 하면서 실버 산업과 제약업이 요즘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약 바이오가 한때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완전히 찬밥이죠. 중국은요. 항상 신사업과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에 이 바이오 제약이 항상 들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제가 보기에도 이건 많이 빠져서가 아니고 이건 이 가격이면 안 되는데 이 가격이 있다는 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제약업들이 있어요. 그런 제약업들에 대해서는 혹시 중장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견 제약업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빅테크 규제를 하고 앱 출시 금지한다. 요거 때문에 지금 빅테크가 약간 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같이 연동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워낙에 지금 시장이 이쪽 빅테크나 메타버스 뭐 엔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쉽게 이쪽을 꺼지고 딴 데로 가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강력한 다른 쪽이 나와야 돼요. 제가 전에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오르고 은행주가 오르면 그러면 메타버스 상투칩니다. 단기 상투칩니다. 이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아주 강력한 다른 쪽에 뭔가 테마가 나와야지 이제 꺾이는 거지. 지금 얘네들하고 맞상대할 그런 테마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 얘네들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가 봅니다. 10월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역대급으로 3,268만 대가 됐다고 합니다. 전월비 57%가 증가했고요. 전년비는 아니에요. 작년은 팬데믹 시대였잖아요. 57%나 증가했고 특히 아이폰 13이 이거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아이폰 13 뭐 획기적인 게 없어서 안 팔릴 거다 그래도만 1,076만 대가 10월 한 달에 팔렸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 그러니까 9월 대비 818%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주들이 있죠. 그러면 또 봐야 되죠. 근데 저는 스마트폰 관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특히
카메라와 카메라 모듈은 여러분 꼭 골라 놓고 관심국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이 이슈가 저는 내년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에는 카메라가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용 카메라하고 카메라 모듈. 또 한 가지는요. 메타버스가 들어가는데 메타버스 사회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거기에 아바타가 들어가서 막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뭐 저기 네이버 제페토 가보면 도대체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제페토 이거 뭐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뿐이 못하나 할 정도로 너무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향후에 메타버스 사회라고 언택트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화상 회의를 하고 내가 직접 거기에서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중요하죠. 그러니 카메라와 카메라 모듈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또 들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램 가격이 139일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추세 반전이 바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하락폭이 굉장히 심화된다 그랬는데 그 하락폭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데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주요 이슈를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섹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종목을 뽑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하나의 뉴스에 맞는 종목의 탑픽 종목 한 2개씩만 골라도 20개 나왔을 것 같아요. 그쵸? 한 20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0개 내가 관심국에 놓고 거래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연말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가 많아요. 어제 코엑스 가서 했고 그저께 정영련 가서 하고 뭐 많이들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하게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목을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 주식 투자 단순하게 하자. 어렵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많은 얘기들을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는 단순화해서 뭐 요렇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요 화면인데요. 이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한번 생각하고 있자고요. 뭐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게 언제냐면요. 1%에서 5% 넘게 올렸을 때 아주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던 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였어요. 그때 주식시장 어땠냐? 그때 주식시장 올랐습니다. 그리고 폭락했어요. 그리고 제로금리였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올렸어요. 금리. 이때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올랐습니다. 금리를 다 올려놓고 또 폭락하고 올려놓고 폭락하고 하는 거지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았어요. 부작용은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후적으로요. 이번에도 이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시장의 흐름을. 막연하게 그냥 약할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30일 날 한국 산업생산이 있고요. 1일 날 연준 배지국 발표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3일 날 미국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음 주의 이슈보다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3일 날 고용 보고서가 있고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조정 이게 있어요. 이거 언론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이 어떨까요? 좀 흔들리겠죠. 우리 시장이 뭐 좋을 일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주 곧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150달러씩 월 테이퍼링 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거 300억 달러씩으로 막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 이런 게 있는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 우리 시장은 여전히 그냥 3,000포인트 전후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종목 장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시장이 또 똑같이 갈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기대는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팔고 있죠. 제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제 여태까지 경험적으로는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는 연말 클로징 매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그럼 11월 말에 다음 주 11월 말에 된단 말이에요. 11월 말에 기관 투자가들이 매물이 급속도로 나오면서 정리가 되면
그러면 12월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이 상당히 줄을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이 뭐 수급이 바뀌는지 요거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요번에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요거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물론 달러 인덱스를 보고 미국의 긴축이 더 영향을 많이 주지만, 환율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이건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꽤 오랫동안 설명드렸어요. 혹시 전부터 제 방송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몇 가지만 이렇게 픽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과 우리 국내 기관들은 인덱스로 팔 건 다 팔았어요. 팔 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요. 지금 기관들이 많이 파는 거, 외국인들이 요즘 팝니까 많이?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 국내 기관들이 파는 건 뭐냐? 이거 인덱스 파는 게 아니고 액티브 자금의 종목을 파는 거예요. 종목을.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 연휴 진입하죠. 그리고 다음 주 2주간은 정책 노이즈와 FOMC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뭐 등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코스피는 8주째 행보였지만 뭐 다음 주에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5개월 하락 속에 이번 달에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십자형이 나왔어요. 5개월 하락고 십자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밑으로 팔기보다는 저가에 매수해야지라는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더 안 팔 것 같고, 기관이 파는 것만 조금만 줄어들면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 강세 계속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메타버스 콘텐츠의 테마가 있었는데 지금 핀테크와 5G, 반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얘네들이 빠진 건 국내 기관들의 액티브 매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차익 매물 또는 클로징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 구간 동안에 정말 똥망한 메타버스, 컨텐츠, 핀테크, 5G, 반도체 이런 것 중에서 요 기간 동안에 수급 때문에 빠지는 거, 가치가 아니고, 기업 가치가 아니고, 시황도 아니고, 수급 때문에 빠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로 매수 접근을 할 종목이 어떤 것인가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